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한국 기업들, 그리고 한국 테마 관련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한국의 진출 전략 같은 부분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분석하고 영토 분쟁 시나리오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내용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기획을 아주 잘 해야 되는 그런 접근 방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중요한 방향성으로 아래쪽에 보신 대로 국제 공조라든가 시장 독점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실효 지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초반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규모로 보시게 되면 10년간 약 4,860억 달러, 이게 월드뱅크 추산이고요. 세계은행 추산인데 사실상 이게 제일 최소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7,500억 달러 정도로 미국에선 추산을 하고 있고, 최대로는 9,0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되게 많죠. 4,860억 달러만 해도 한 70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9천억 달러 정도 되면 한 300조, 1,200~300억 정도까지 될 것 같고, 뭐 비용을 어느 부분, 직접적인 비용이냐 아니면 간접적인 비용까지 다 포함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순 복구간 유로파 프로젝트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존의 어떤 구소련 국가의 하나의 인프라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예가 체르노빌이죠.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EU 가입을 전제로 한 유럽형의 국가로의 재탄생, 이런 부분들이 이번 재건 사업의 중심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장벽이 있죠. 뭐냐 하면 서방 국가의 투자 회수 논리에 따라서 진입 장벽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실효 지배 지역에는 접근이 불가하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써야죠. 폴란드나 독일이나 이런 연계우에 진출을 해야 되고, 비살상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시티라든가 아니면 수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틈새 공략을 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형태로 지금 전체적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규모를 한번 보죠. 현재는 지금 거의 다 무너져가는, 굉장히 피해가 많이 큰 그런 전쟁이고,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근데 결국은 유럽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혹은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목표점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현대화하면서 EU 시스템과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시장은 아까 보셨던 대로 4,860억 달러의 월드뱅크의 예측이긴 한데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그 유럽화 한다는 것의 주요 섹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에너지 전환이 있을 수가 있죠. 구소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포리아 원전이나 아니면 체르노빌, 말로만 들어도 좀 무시무시하죠. 그런 것으로 대표되는 그런 구소련 방식의 에너지 생산과 송전 방식 혹은 소비 방식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전환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통물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디지털 정부나 혹은 디지털 관련된 내용들을 확충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는데, 몇 가지 요소들은 이미 뭐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통합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영토 분쟁 시나리오 부분들이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는 이 빨간 영역들이 보시게 되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지금 러시아 실효 지배 지역입니다. 그래서 돈바스 지역에서 시작해서 아래쪽에 있는 크림반도까지를 실제로 러시아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지역에서, 다른 부분은 사실상 키이우가 있는 요 센터 지역이라든가 왼쪽 서방과 연결되어 있는 물류 중심 지역, 요 부분들은 사실상 간접적인 피해는 받지만, 물론 위쪽에서 밀고 내려와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아주 밀접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본 지역은 어디예요? 예, 이쪽입니다. 특히 이 돈바스 지역, 예,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거의 뭐 대부분의 피해가 여기서 났다라고 봐도 되고, 여기는 크림반도와 관련된 예, 그런 전황의 확대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재건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의해서 시료 지배당하면서 우크라이나 행정이 이제 더 이상 닿지 않는 영역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선 기준으로 휴전하거나 종전할 경우에 이 핵심 시장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정도의 리스크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나 더의 리스크는 뭐냐면 서방 국가들의 투자회수 논리하고 시장 독점에 관련된 리스크예요. 이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모든 재건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두 번째 리스크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리스크입니다. 미국이나 EU에서 이미 막대한 전쟁 지원금 약 3천억 달러 이상을 지원을 했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통계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나 EU나 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 들인 자본을 좀 뽑아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 어떻게 했어요? 러시아의 눈치도 있고 뭐 이러저러해서 제한적으로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살상 무기의 공급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을 했죠. 물론 미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공급한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죠? 중국과 북한이 러시아 편에 완전 붙어서 러시아 쪽에서 전쟁 수행을 했다면 유럽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전쟁 자금과 전쟁 물자들을 그리고 무기들을 냈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작아요, 포션이.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포션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과 EU 같은 경우는 재건 사업을 지금까지 들였던 비용에 대한 어떤 산출물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크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은 소극적 참여자로 분류돼서 주요 계약 프라임 컨트랙터라고 부르는 프라임 컨트랙터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는 뭐를 살펴볼 거냐면, 시장이 있다면 어떤 시장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신속주택 공급하고 스마트시티가 있는데, 일단은 주거 환경 자체가 많이 파괴가 됐고 사람들이 살 집이 없는 상황인데, 모듈러 주택,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도시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 스마트시티 기술 같은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의 신도시 개발 경험하고 ICT 기술력 접목이 되는데, 거기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좀 더 중요한 한국의 경험이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전력망 복구하고 그린 에너지 부분이 있습니다. 유럽 기준에서 에너지 공급망을 다시 만든다라고 하면 분명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건설 작업들을 기반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신재생 에너지의 상당 부분들의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상당 부분의 기자재가 중국을 중심으로 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그죠?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적성 국가인데 그런 쪽이라는 좀 재미있는 아이러니한 면이 있다. 자, 에너지망 재건해야 되고요. 러시아 공격으로 거의 발전 송전망 자체가 많이 파괴가 됐고, 그리고 원자력하고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해서 분산형 전원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유럽의 그린 트랜지션 기조에 부합하는 형태로 전력망이 재구축되어야 된다, 이런 점이 있겠죠. 자, 그 다음 인대적 지원하고 특수기계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뢰 제거나 아니면 건설기계 쪽 부분들이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약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보건하고 수자원 인프라 쪽이 되겠죠. 댐 파괴, 그죠? 수도망 파괴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고통이 많을 텐데 그 부분들을 재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 잔해하고 유해 폐기물, 그죠? 전쟁과 관련된 폐기물 처리,
이런 부분들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업들에 관련된 사업들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유럽 주요국과 연계된 우회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기술을 제공하고 그리고 주요 원자재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생산하는 능력들을 제공하게 되고요. 폴란드랑 독일을 중심으로 한 프라임 기업들이, 프라임 컨트랙터들이 사업권을 확보한 다음에 우리나라에게 약간 하청이라고 말하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협력과 공조 혹은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진출하는 모델이 상당히 이상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 독일, 우리나라만은 생산력이 없어요. 독일이 물론 굉장한 생산 대국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산업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느냐, 광범위한 산업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느냐 하면 지난번 폴란드에 대한 그 무기 공급 사업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신속하게 무엇인가를 공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나라는 이제 세계에 없다라고 보도 됩니다. 그런 강력한 어떤 그 능력들을 활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전쟁의 폐허에서 극복을 해본 재건의 경험을 가진 나라잖아요. 스스로. 물론 원조는 있었죠. 물론 유럽 국가들도 많이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유럽 국가는 상대적으로 그전부터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바닥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선진국 대열까지의 발전상을 이루어 온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굉장한 그 어필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전쟁 기여도가 높은 국가들과 조인트 벤처로 진출한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전략적인 포인트가 하나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재무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무적인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자간 개발은행이라도 MDB라고 부르죠. 여기하고 ODA, 즉 국제 공여 자금 같은 것들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공여 자금을 일부 활용을 해서 먼저 물꼬를 트고 다자간 개발은행과 민간의 투자를 거기다 결합한다. 라는 모델들이 기본적인 재무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복구를 하고 싶어도 돈 없으면 못합니다. 물론 이제 유럽에서 빌려주는 형태로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유럽 관련된 투자들이 들어올 때요. 특히 프라임 컨택터라고 부르는 유럽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유럽 국가들에서 뭐 보증을 해주고 뭐 이런 형태로 할 때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상당히 뼈아픈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트럼프가 한 짓이라서 약간은 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기는 하지만 히토리를 내놓지 않으면 무기를 대주지 않겠다라는 거의 협박성의 그런 제안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유럽도 사실 조금 점잖을 뿐이지 그것에서 크게 더 크게 적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시게 되면 참 그쵸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G7이나 MDB 펀드 같은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월드뱅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요. 자, 그다음 유럽 개발은행 이런 데서 돈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걸 이제 다자간 ODA 자금과 결합해서 들어가게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이미 21억 달러 약 3조 정도 되는 기금을 조성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입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놨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그것들을 집행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재건을 지원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포션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부와 기업 간의 어떤 모델들을 다시 만들어야 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다자 간의 다국적인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내는 어떤
한국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될 여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PPP라고 해서 민간 협력 참여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죠. 자, 결론적으로 외교적 영향력하고 기술을 결합해서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대로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아니면 현재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들을 인식하고 한계를 인정한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단계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단독 진출해서 어떤 파트너십으로 우회 진출한다라는 형태로 약간 국면의 전환을 주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소프트 인프라나 스마트 시티 사업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소프트 인프라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라든지 뭐 수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점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재건 작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는 형태로 진출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분야 있어서의 수혜 종목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 문은 열려 있지만 열쇠는 건설 쪽이 아니라 외교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역시나 투자 포인트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 그냥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실적을 내는 형태로 사업이 가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소문만 무성한 이런 형태로는 뭐 우리나라 우크라이나가 재건이 돼서 뭐 세계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서 그런 소문만 쫓아가시다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